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바람잘 날 없는 증시처럼 느껴지는 최근입니다. 일단 밤사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일부 부각됐고요. AI 투자가 너무 과잉돼 있다라는 알리바바 회장의 발언 또한 반도체 진영에 약간의 투심의 손을 가져왔습니다. 뉴욕장 흔들림을 보이다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국내장은 그 이슈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서 자금 유입이 시장에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인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나갈지 오늘 저희 시간 챙겨보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에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점검부터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간밤에는 좀 심심한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진한 센티먼트 지표, 거기에 유연한 관세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호재와 악재가 상충하다 보니까 장중에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대부분의 M7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줬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서 가지는 자신감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의 100에서 이제 92.9까지 내려앉았습니다. 4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팬데믹 당시 때만큼이나 움츠러든 수준인데요. 거기다가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반영하는 기대지수 역시도 65.2, 이는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통 80선을 기준으로 이 80을 밑돌게 되면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도 여겨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관세, 인플레이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그만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리는 어디까지나 심리일 뿐이죠. 실제 경제에 어떠한 숫자들이 찍히는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PCE 물가라든지 GDP 성장률 확정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트럼프가 상호 관세 절대 면제해주지 않을 것 같은 스탠스를 기준에 취하다가 어제 많은 국가들에 그래도 면제해줄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점, 오늘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미 관세를 매겼는데 이제 다음 주에 구리에도 부과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를 제외한 전체적인 M7 종목들이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0.6% 하락, 브로드컴이 1.6%, 마이크론 역시도 3%의 급락으로 진행됐는데요. 그 영향을 미쳤던 재료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1.4%의 상승, 전일 12%나 폭등했던 테슬라 역시 오늘도 3.5%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빠졌던 쪽을 보자면 제약 섹터 내에서 머크가 두드러지는 낙폭을 기록했죠. 5%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중국 제약사로부터 심장약에 대한 권리를 구매했다, 2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시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징주들 이슈를 묶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2월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47%나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같은 기간에 26% 오히려 급증했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유럽 시장 안에서는 테슬라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캐시우드가 목표가 2,6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목표가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10배
천장에 뛰어오를 수 있다. 굉장히 공격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가치는 지금 주로 수익원인 전기차가 아니라 이 90%의 가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기술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형 모델 Y, 이 저가 모델이 출시된다면 판매량이 회복될 거라는 RBC 캐피털의 긍정적인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1.4%의 상승. 사실 UBS 측에서는 내년까지 아이폰 빅사이클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서 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뻔했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로이터의 보도가 들려왔고요. 그리고 6월 9일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소프트웨어 공룡 기업입니다. SAP의 주가는 장중에 유럽 증시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SAP는 AI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럽 증시 시총 1위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루이비통, 그 다음이 노보노디스크, 이제 SAP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의 투자 트렌드가 명품, 비만약, 이제는 AI로 옮겨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테마, 핫 테마 오늘은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암호화폐 이 두 가지인데요. 알파벳과 모빌아이 각각 뉴스가 있었습니다. 알파벳의 자율주행 서비스 자회사죠. 웨이모,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내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탑승자가 있는 자리까지 운전자 없이 혼자 이 차가 이동을 하는 거고요. 탑승자를 태워서 목적지까지 또 혼자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LA라든지 그 텍사스 등지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를 출범한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올해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범 역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쟁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빌아이는 8.7%의 급등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이 협력 소식을 전했는데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양사가 협력을 한다는 이슈였습니다. 이 트럼프 미디어의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기반의 ETF 출시를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서 9% 가까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전한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죠.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 그 기업의 전략을 모방해서 우리도 회사 자금으로 앞으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자체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 발표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6%대의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간밤 외신에서 주목해야 했을 만한 헤드라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미국의 기술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AI 반도체 규제를 재고해달라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라클 등의 기술기업 대표들이 AI 칩 수출 규제 재고를 촉구하는 것이고요. 이 AI 규제를 가함으로써 기술의 확산을 오히려 막고 있고 이것이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 제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5월 15일부터 본격적인 규제가 시행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뉴스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알리바바의 조차이 회장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 버블 수준이다.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전한 영향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흐름들 확인해 봤고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네, 오늘 뉴욕장은 국내에 그리 우호적일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국내 증시는 조금 주눅 들어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악화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어제 국내장 상호관세 완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양지수 모두 다 떨어진 채 끝났습니다. 가장 컸던 이슈, 어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소식이었죠. 이 또한 시간이 갈수록 상승 종목들의 상승폭이 반납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보고 투자하려는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이었죠. 조선, 방산,
부동산, 철강, 반도체. 최근에 조금이라도 강한 움직임을 줬었던 섹터는 어제 일제히 좀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0.6 밀렸고요. 코스닥은 1.2% 하락이었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한종회 부회장의 이제 별세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전열이 좀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변수가 등장했고요. 탄핵 불확실성 우려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 거래 대금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티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원화 약세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명확하게 주도 섹터가 나오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유동성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일부 특징주만 움직여서 특정한 섹터를 잡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애매한 그런 장이 됐습니다. 자, 바이오. 그나마 일부 종목들이 방어적 성격과 함께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줬는데요. 네이처셀과 유한양행이 어제 그래도 시장에서 좀 돋보이는 흐름을 보인 특징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관련한 투자 이슈는 트럼프에 대한 관세 불안이 확대될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한번 유동성이 붙을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소 아쉽게 평가되는 어제 현대차 그룹 관련 투자 이슈 속의 종목들은 어땠을까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미국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이 나란히 서서 백악관 내에서 투자 관련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꽤나 시장의 상승 특징주로 큰 역할을 해줄까라는 일부 기대감도 컸었는데요. 어제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줄고 탄핵 불확실성, 공매도 재개 이슈 등을 앞뒀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타이밍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현대차의 시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 7%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상승폭을 줄여서 3%대 강세로 끝났죠. 오히려 미국에 투자하는 것, 새로운 것을 건설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자극되면서 현대건설의 주가는 그래도 나름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조금의 상승폭을 줄인 채 그래도 4.5%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인 쪽이 현대글로비스였어요. 미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완성차의 해상 운송 물동량이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현대글로비스가 시작부터 내려가며 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제철이 7%나 빠졌습니다. 미국의 제철소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한 건설 비용 조달 우려감이 결국 현대제철을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제 현대제철의 하락, 철강 섹터의 하락을 좀 촉발하면서 꽤나 많이 떨어져 있다가 단기 반등을 주고 있었던 철강주의 심리가 어제는 살짝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가 업데이트돼서 들고 왔습니다. 우려와 기대 사이라는 제목을 제가 넣어봤고요. 일단 어제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 자동차 강판 제철소 건설 공시를 현대차 그룹 투자와 함께 동시에 냈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미국 속에서 미국 내 현지 생산 필요성이 확대됐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 속 미국 내 철강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탄소 저감 철강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 내 제철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죠. 여기에 8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공장 건설에 나선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50%의 자기 자본과 50%의 외부 차입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검토한 적은 없다라고 일단 밝히기는 했습니다. 현대제철의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어제 하락이 있었던 거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분명 이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있으나 줄곧 문제로 지적돼 왔던 외형 성장의 부재, 이걸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43,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어제장 최근에 조금 회복세를 보이다가
7% 하락 나왔죠. 27,450원에서 43,000원이면 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둔 투자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 따라 흘러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련한 이슈였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 어제장은 양지수 모두 다 하락이었죠. 밤사이 뉴욕장에서 우리 시장에 힘을 보태줄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낙관론이 옅어진 기분이 듭니다. 앞서서도 살짝 살펴봤죠.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 지수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준선인 80을 하회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됐죠.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AI에 대한 낙관도 살짝 옅어질 것 같은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조차이 회장의 HSBC 글로벌 투자 서밋에서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AI 투자 언급하고 있는 숫자를 보고 있으면 놀랍다. 투자가 좀 과잉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이 AI 서비스 초기 수요보다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나는 수천억 달러의 자금이 전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예로 알리바바가 지금 3년간 52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마존은 1년간 1,050억 달러의 투자입니다. 아마도 스타게이트 등의 이슈를 보면서 알리바바 회장은 너무 AI 투자가 과잉돼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과잉 투자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투자를 잘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찌 보면 과잉 투자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누구도 알 수는 없으나 지금으로서는 이 알리바바 회장의 발언이 약간의 AI 쪽의 센티를 아주 살짝 긁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반도체 진영의 종목들 밤사이 주가는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뉴욕장은 이러한 이슈를 반영하며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특징주로 본다면 오클로의 하락, 또 테슬라의 상승 이런 종목들을 빼볼 수가 있을 텐데 뭐니 해도 테슬라 이슈 앞서 체리앵커 전달 주셨다시피 캐시우드가 투자를 2배로 늘려서 목표가 5년 안에 10배를 외친 점이 아마도 영향을 줬겠죠. 오클로와 테슬라 이런 특징주 속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트럼프와 알리바바 이슈 그리고 러우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는 어떨까요? 요즘 브리핑의 단골 주제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업황이 조기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전달해 드렸었고 주가가 오르다가 지금은 또 잠시 한 2거래일 정도 소강 국면에 들어가 있죠. 가장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슈를 매일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등장했죠. 경기 이슈는 수출에 영향을 주고 반도체 수출을 떨어뜨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또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OECD 경기 선행지수나 ISM 제조업 지수를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앞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다소 부진하게 나왔으나 이것은 확정적인 경기 데이터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내다보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경기 데이터가 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들의 미래 전망에 대한 비관이 지표로 나오는지 앞으로 정말 제조업 데이터 등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당장은 아직까지 데이터 측면에서 꺾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알리바바의 AI 투자에 대한 버블 가능성은 오늘장 부담으로 느껴지긴 하겠죠. 트렌드포스의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 전망을 보시면 2분기 가격을 봤을 때 괜찮습니다. 범용 디램의 가격 하락이 안정돼 가고 있고 HBM 디램의 가격은 QOQ 대비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이기도 하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공급량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범용 디램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입니다. P와 Q가 함께 올라가는 국면을 마주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기 훼손이 나와서 그로 인한 타격을 입게 될지는 추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을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3월 31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죠. 그러다 보니 시장은 대차장고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특정 주식을 빌린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물량을 우리가 대차장고라고 얘기하죠. 이 잔고가 많을수록 공매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모든 대차장고가 실제 공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차장고가 많은 종목들에 대해선 공매도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공매도 잔고가 공매도 재개 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삼성증권에서도 공매도 대상 추정은 대차장고 증가 여부가 몹시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말 대비해서 21일치 기준으로 대차장고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등등의 종목들이 보이고 있고요. 페노션이나 NH투자증권, 동양철관, 현대차까지 들어가 있네요. 일단 2차 전지 종목군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도 눈에 띄고요. 맨 앞단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또 이스페타시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공매도 재개 혹은 대체 거래소,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들이 좀 많은데요. 이것을 계기로 밤낮으로 돈을 버는 쪽도 있습니다. 바로 증권업종인데요.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인해서 이쪽이 거래소 대비 낮은 수수료를 내고 있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추후 더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외국인의 매매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해외 주식 투자 열풍, 지난해보다 해외로 투자하는 자금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해외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였던 증권사가 이제는 서비스 경쟁을 벌이면서 수수료 인하가 멈출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맞물렸을 경우에 거래대금과 매매 비중이 늘어나고 수수료 인하 경쟁이 줄어들게 된다면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의 보고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탑픽으로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꼽고 있습니다. 거래소나 대체거래소, 해외 주식시장에서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 키움증권이고요.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점유율 33%로 2위와 격차가 좀 상당하죠. 키움증권을 탑픽으로 꼽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해외법인 브로커리지 영업도 강화하고 기관 고객 관리가 철저한 걸로 알려져 있는 미래에셋증권 점유율 2위권에서 잘 쫓아가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인데요. 이들 증권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봄직한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시장 속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동해서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연결고리는 시장 내에서 그렇게 우호적인 내용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미국의 재정 전망 악화를 경고하기도 했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부진했던 점도 미국 국내 모두 다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 거기다가 속보로 살펴봤을 때도 국내 내부적으로 산불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이것은 인적 자원뿐 아니라 우리의 국가적 재난으로 여길 만한 자원 손실이 상당하죠. 이 모든 것들은 센티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산불 관련한 종목들이 일부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런 종목을 따라가는 대응보다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시장 혹은 내 지금의 포트를 어떻게 정비해 갈 것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미국의 경기 우려가 일부 있고 알리바바 회장의 발언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만 아직까지 트렌드포스의 전망은 긍정적이고 엔비디아 칩을 사겠다는 곳, 밤사이는 애플이었죠. 여전히 아직 유효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종희 부회장의 별세로 삼성전자 위기가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관세 회피 혐의로 8,800억 원의 세금 부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삼성 측에서는 무관세 품목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힘 모아질 만한 내용은 다소 부진했다라는 점에서 번외편에 그러니까 이제 메인 반찬이 아니라 좀 사이드 반찬인데도 시장 내에서 오히려 이쪽에 관심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때로는 밥도둑이 되는 번외 반찬이 될 섹터들을 가져왔습니다. K엔터, 중국에서 4월에 열리게 되는 워터밤 공연에 K-팝 아티스트 등이 꽤 많이 공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4월에서 5월 내에 디어유, 텐센트, 버블 서비스가 중국에 개시되면 K-팝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섹터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K뷰티, 한국으로 오는 의류 혹은 뷰티 관광객들이 많다라는 점, 미나 앵커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해주셨었고요. 어제도 실질적으로 미용 기기 관련한 종목들이나 의료 AI단, 뷰티단에선 일부 견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 쪽에서 종목들의 강세도 돋보였었던 어제인데요. 노보노디스크가 가격을 낮추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릴리와 함께 가격 경쟁을 펼친다. 이것은 점유율 확보 경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왔고요. 비만주들도 어제 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외에 오늘 추가된 뉴스로 번외편을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죠. 로봇이요. 앞서 봤던 캐시우드의 테슬라에 대한 현재가 대비 10배 목표가 제시, 그 안에는 전기차 산업을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로보택시와 로봇 쪽의 이슈를 보고 있을 겁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미국 의회에 전시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로봇공학 심포지엄이 또 이번 주에 예정돼 있어 거기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집사 로봇 볼리 상반기에 출시한다라는 소식까지 로봇에 대한 경쟁이 여전히 심화될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죠. 로봇 관련주들 어제 휴림 로봇 등의 일부 종목들은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이젠 RN과 같이 기존의 연초 시세를 주도했던 종목들은 2월 고점 대비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시세가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정에서 반등을 충분히 주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될지 고민해봄직한 상황입니다. 자율주행도 앞서 봤던 모비라이, 폭스바겐과 자율주행 협력 소식, 웨이모의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 이슈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일부 종목들 올라가기도 했는데 요즘 국내로 연결은 잘 안 돼서 자율주행은 일단 이슈가 있었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구리값이 톤당 $10,000를 상회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며 프리포트, 맥모란, 혹은 타스코마이스, 서던코포 등의 종목 등이 강세를 기록했죠. 구리는 전력, 전선 쪽의 가격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나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주도 섹터 외에 조금 변두리 섹터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무언가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로봇 쪽에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옵티머스가, 때로는 피규어가, 때로는 아틀라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까지 외울 만큼 우리는 정말 로봇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하루는 걸었고, 하루는 굴렀고, 하루는 점프하고, 하루는 공중제비를 돌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에서 공연을 하는 로봇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 로봇이 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고는 있죠. 또 다른 인류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라오는 것인가. 로봇은 압도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죠. 단기적인 조정을 좀 겪고 있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로봇주에 대해서도 오늘 AS 겸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밸류체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일정은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얼추 좀 많이 지나가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 CEO LG그룹과 만남을 추진한다 혹은 스타트업과 만난다라는 보도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에 또 신규 테마를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과 국내 정치 테마주 혹은 외국인의 수급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후 내내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주주총회 일정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장 파악해 주시죠. 자, 전력 섹터 오랜만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전히 수주 잔고가 쌓여있기는 한데요. 시세적으로는 일부 종목 외에는 큰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미나 앵커 살펴주시죠. 네, 정말 잘 갔었던 전력기기, 전력설비 섹터인데 고점을 찍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주가 흐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대장주격인 HD 현대 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조금은 다시금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전력기기 섹터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3사의 주가 차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25년의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3년 동안 주가는 굉장히 순항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 초록색이 LS 일렉트릭의 그래프인데요. 30만 3,500원까지 치솟으면서 여기서 고점을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까지 모두 다 주가는 고점을 찍고 현재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진 것일까? 히스토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AI 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 섹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이 움직였습니다. AI 붐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 수요도 함께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맥락까지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수준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 전력 수준의 10%까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복병이 등장합니다.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뭐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저비용 그리고 노력을 좀 덜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시선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망하고 있던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 그게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뤄질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면서 주가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LS 회장이 중복 상장 발언까지 꺼내 들면서 LS 일렉트릭의 주가는 더 가파르게 하락했고요. 이쯤에서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이어질까가 궁금해지는 시점인 만큼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는 또 흥미로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을 기회라고 생각한 것일지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많이 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은 3순위로 가장 많이 담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HD 현대 일렉트릭을 4순위로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뭐야, 실망한 거 아니었어? 이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떠난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걸까요?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최근 우리 시장에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으니까 잠깐 들린 걸까?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봤습니다.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자, 네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우선 국내 최초로 미국의 디스트리뷰테크 2025에 참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참가를 해서 이제 배전기기 사업을 글로벌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또 내달 4월에는 러시아의 최대 박람회인 일렉트로 2025에 참가할 예정으로 여기서 또 어떠한 이슈 플로우가 새롭게 생기게 될지도 체크해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K전력 인프라의 수주 잔고가 다 합쳐봤더니 30조 원 규모였다라는 뉴스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LS 일렉트릭은 드디어 미국에서 수주를 성공했다라는 최근의 이슈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나온 이슈단이었고요. 조금 더 매크로적인 시선으로 환경과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점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노후와 전력망 교체 시기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점이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따라서 새로운 전력 인프라의 필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글로벌 시장업체인 가트너는 올해 세계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 봤을 때 약 54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는 2050년까지 변압기 공급을 2021년 대비 무려 160%에서 260%까지 늘려야 한다라는 전망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뭐 데이터 센터를 조금 더 많이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일론 머스크의 xAI는 미국 멤피스에 위치한 AI 데이터 센터 규모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9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는 소식 접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로 약 114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아마존의 경우 데이터 센터 확장에 올해 1,0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약 146조 원 이상의 자본을 지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계속 단행하고 있다는 것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내러티브가 이렇게 아직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유효한 것일지 증권가의 시각도 엿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에서는 딥시크 등장 이후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러한 코멘트를 제시했는데요. 딥시크 등장이 증시 주도 테마인 AI 사이클을 훼손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봤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엔비디아 등 AI 하드웨어 업체들의 성장 독주가 이어졌는데 여기에 딥시크가 등장하며 비용 절감에 대한 기회를 선사해줬고 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업체의 수익성 개선 내러티브가 새롭게 단기적으로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주요국 증시에서 AI 소프트웨어 및 전력기기 업종으로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증권가의 매크로적인 시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숫자는 어떻게 대변을 하고 있을까? 숫자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 계속해서 뭐 어떤 말이 나오든 난 증설할 거야 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은 2026년까지 미국 엘라베마에 2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울산 공장 증설에 4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초과 변압기 생산 증설에 1,600억 원을 투자했고요. 2026년까지는 생산 능력을 기존 2천억에서 7천억까지 확대한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효성중공업은 미국 테네시주 그리고 우리나라 창원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초과 변압기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1.4배 가까이 늘릴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배전기기 시장과 변압기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을까? 이 부분도 볼 텐데요. 2024년에는 이 배전기기 시장 규모가 하나로 봤을 때 약 422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서 전망한 결과 34년, 그러니까 한 10년 뒤에는 이 수준이 9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봤고요. 연평균 7.6%의 성장세를 예상했습니다. 또 변압기 시장 규모도 마켓닷US의 자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는 105조 원 가까이 되는 시장 규모였지만 이게 33년도에는 약 18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는 점,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도 최근 5년 동안 미국에서 단행된 전력 인프라 투자 가운데 배전 인프라 규모가 가장 크다라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자, 수주잔고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 수주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빅3 기업들의 수주잔고 추이인데요. 효성중공업 5조 8천억 원 2023년에 수주잔고를 기록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조 원을 넘겼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5조 원대에서 7조 원대로, 그리고 LS일렉트릭은 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1년 동안 거의 1조 원 넘는 수주잔고를 쌓아 올렸는데요. 이렇게 숫자도 매년 쌓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서 찝찝한 부분도 있죠.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회로만 돌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 한켠 속에 찝찝함이 있을까? Q&A 형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쇼크. 사실 숫자만 보면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12%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24%가량 하회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10곳에서는 거의 50만 원 이상을 목표 주가로 상향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매출 인식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지 이 실적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이 지배적인 코멘트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1분기부터는 실적 성장 추세를 회복할 것이고 미뤄졌던 신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코멘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효성중공업 부문인데요. 효성중공업은 건설 부문의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얻어볼 수 있었는데 2024년 4분기 건설사업 비용 반영이 완료가 됐다. 따라서 2025년 실적 및 신규 수주의 가파른 증가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코멘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테크 기업들과 전력기기주들의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답변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딥시크,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은 이 초고압 전력기기 라인업으로 인해서 테크 기업들의 투자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봤고요. 또 LS 일렉트릭은 미국 현지 빅테크 업체들과 이제 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은 이제 미국에 드디어 수주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제가 앞서서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픽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넣어봤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다시피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가 추려서 가져와 본 겁니다. 먼저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17일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공시하면서 드디어 만들어냈구나라는 점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또 계약 규모가 1,625억 원, 또 계약 기간은 올해 10월 27일까지로 연내 매출 인식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점 볼 수 있습니다. 또 2024년 북미 매출 비중은 24%로 6%포인트가량 증가했는데 올해에는 최소 2%에서 3%포인트 이상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높아지는 인지도로 전력기기 유통시장에서도 선순환이 전망이 된다라는 기대감도 높여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흥국증권에서는 LS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 27만 원까지 상향했고요. LS에서는 무려 32만 원까지 높여 잡았는데요. 32만 원까지면 30만 원을 돌파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가격 메리트를 본 것일지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말 국내외 공장 증설을 완료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고 있고요.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동, 유럽 등의 이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HD 현대 일렉트릭의 메리트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다만 당분간은 마진율이 높은 북미 지역 물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신용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50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의 차트 보실 수가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그 물량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34만 7천 원에 종가 형성했으니까요. 목표 주가 설정하실 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살펴봤는데 앞서서 민영 앵커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알리바바 회장의 발언이 또 한 번 허들이 되지는 않을까 이 부분은 고려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면밀하게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력기기 섹터 다시 차례가 오는 것일지 그리고 횡보하지는 않을까 우려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봐야 할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지 그 세세한 전략 함께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답답하고 시장도 조금 답답한 그런 흐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4월 2일 앞두고 또 3월 31일 앞두고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이분의 도움 받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매도 재개 앞둔 상황이고요.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한 걸까요? 일단 거래대금 자체도 줄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도 조금 많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어수선한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하죠?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삼성전자를 사놓을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한두 달 이렇게 시간을 갖고 했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그냥 2조 원 사버리면서 짧고 굵게 좀 미리 선취매를 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에서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자체적으로는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선고가 있죠. 뭐 작지 않은 이슈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호 관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정점은 지났다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상호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관세다. 현대차에만 관세를 때리면 이건 틀림없는 악재지만 도요타도 같이 때려준다면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닐 것이다. 이거는 다양한 셈법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기저에는 있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트럼프도 유연성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트럼프가 원하는 본심의 카드를 쓰는 협상의 카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 주부터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장이 오히려 좀 좋아질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한 템포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 트럼프의 본심이 고립주의로 들어가서 관세가 아닐 것이다. 트럼프는 틀림없이 빚을 더 쓰기를 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그럭저럭 버텨내고 있는데 코스닥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정도면 괜찮네. 가까이 안에서 들어보면 난장판인 시장이 우리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다음 주부터 지수가 안전성을 찾고 좀 안정화가 되면서 지수 반등을 준다면 그 안에는 반도체가 있을 확률이 여전히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의 지수를 끌어올 때 동반 상승했었고 힘이 실려 있었던 것은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저께 반도체 밀리는 거 보면 정말 한국 시장 대응 전략 짜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오르는가 싶으면은 떨어지고 이거 이젠 손절이네 하다 보면은 언제 그리냐는 듯이 반전을 주는 시장이라서 조금 편안한 마음에 섹터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섹터군으로 좀 압축을 하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뭐냐. 트럼프는 코로나 때 봤기 때문에 달러의 패권국가로서 세뇨리티 효과를 최대한 향유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유발했다라는 표현도 살짝 했었는데 그런 표현을 이제 대다수가 하고 있죠. 그거보다는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통해서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채권 시장의 가치가 좋아 보이고 그를 통해서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의 롤오버를 촉발시킬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본심은 달러를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것이 목적일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 저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그전이라는 리포트가 있는데 아주 잘 요약되어 있다고 제 본심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리포트들이 나와서 이 시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진짜로 관세로 재정을 충당하고 싶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사업을 할 때 1989년도에 한번 큰 파산을 했었거든요. 그 파산을 했었을 때 더 큰 빚을 땡겨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한테서 돈을 달라고 하면 나도 죽고 너도 같이 망하고 돈을 더 빌려주면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로서 그 당시 트럼프다운 성공 시나리오죠.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그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코로나 때 그렇게 돈 찍어내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걸 본 사람이 지금 여기서 빚을 갖겠다고요? 달러의 패권국인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본심은
빚을 갚고도 남을 만한 경제 성장이 목적일 것이다 라는 말이 저한테 크게 와 닿았습니다. 트럼프가 의회 합동 연설에서도 최장기간 연설을 했었는데 여기서의 핵심 발언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대규모 감세, 둘째가 규제 철폐, 세 번째가 제조업 유치였습니다. 저 세 가지를 키워드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튕겨서 가고 캐나다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튕겨서 가잖아요. 그것을 한 발자국만 더 들어와서 미국 안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에게는 감세라는 선물을 줄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세금도 깎아줄 테니 미국이 진짜로 원했던 제조업 리쇼어링을 만들어보자. 내가 너에게 주는 당근은 감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채찍은 관세다라는 표현이 나는 왜 이런 표현을 같은 결의 생각이었는데 나는 왜 이런 표현을 생각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안에 이번에는 네 개의 시나리오로 나와 있습니다. 다 한 장짜리인데 한번 다시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틀림없이 관세를 또 이것을 목적이라고 한다면 또 관세를 채찍으로 쓸 날도 있겠죠. 이래도 안 들어와? 안 돼? 라고 한 채찍으로 쓰는 순간들도 있겠죠. 그래서 감세가 될 때는 증시의 상승, 관세로 재정을 충당하는 이유가 시장에 불거질 때는 주가 하락일 텐데 만약에 나의 마음이 트럼프가 아니야. 지금 공화당 의견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서 안 될 거야. 이거 재정 충당해야 돼. 이거 끝날 때까지는 안 되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이고 나도 함수상 논리에 조금 공감이 돼 라고 하셔서 그 끝은 리쇼어링을 통한 감세가 목적일 것이야 라고 한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금은 좀 롱텀 플레이로 씨앗을 심을 용기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 CIO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지금 미국 주가가 빠진 것은 관세 정책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도 그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이 급격하게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5, 6월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사상 최고가를 향한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모건 스탠리 CIO가 굉장히 쪽집게 박사거든요. 그래서 쪽집게이기 때문에 맞다라기보다는 만약에 관세라는 것을 리스크를 이렇게 빼놓고 본다면 빼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진짜로 유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데서 시장이 신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본다면 지금의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데 또 하나의 좀 힘이 실리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관세와 감세 사이에 어느 쪽에 공감하느냐에 따라 전략의 포트의 강도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씨앗을 심는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신다면 함 차장님은 반도체 씨앗을 어떻게 심으실까요? 지금 괜히 또 알리바바 회장이 AI 투자가 과잉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것으로 어떤 당장의 무언가가 꺾인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반도체 섹터 센티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조금 더 불편한 흐름을 보일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그 시그널을 주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과잉이야 하면서 자기네 캐펙스 투자는 안 줄이잖아요. 자기네도 투자를 크게 줄여야지. 그런데 그런 시그널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과잉의 시그널만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남들은 좀 더디게 투자했으면 좋겠고 과잉이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좀 가격이 인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좀 다양한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그 성장의 크기에 대해서는 과잉 해석을 했었던 부분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과격한 캐펙스 투자의 컷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는 뭐 전통 메모리 반도체는 바닥은 찍은 상황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데는 의미를 가져가 볼 수 있다는 표현은 여전히 저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체린 앵커도 전달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미국 내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도 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도 참고하겠고요. AI 진영이 굳건하다면 전력 쪽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앞서 이제 미나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을 해줬단 말이죠. 수주 잔고로 보고 또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견고한데 시세가 한번 크게 출렁인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매매와 산업의 측면이 다른 거니까요. 아직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햇빛 전망에 대해서 한번 구름이 가려졌고 좀 중국이 치고 나오고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효율성 문제다라는 관점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좀 쉴 만큼 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쉴 만큼 쉬었다라는 것이 상승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다지기는 쉽지만 추세를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금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바뀔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좀 예의주시해서 이럴 때 좀 예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는 계속 조정을 준 섹터에 대해서 계속 뷰를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올라갈 때 샀다가는 어디서 손절이야 계속 계산해야 되고 오히려 손절 라인 가격이 깨진 종목들이 다시 어떻게 치고 오는지 그래서 손절 라인이 깨졌다는 것은 강력한 저항선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모양을 어떻게 뚫어내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에 이제 서서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전력기기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네. 체크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이 깨졌을지 모르겠으나 단기 낙폭이 꽤 큰 종목들 네. 중 하나인 게 바로 전력이고 또 로봇도 그에 들어가요. 네. 뭐 레인보우나 하이젠, RNM 이런 종목들도 레인보우 고점 대비 2월 고점 대비 한 40% 넘게 빠졌더라고요. 로봇은 어떠세요? 로봇은 사실은 이제 한 달 전에 공매도 재개됐었을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 레인보우가 호재를 쓸 것을 많이 썼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레인보우가 빠질 때 다른 로봇이 다 같이 빠지느냐 이것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좀 주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빠졌고 이것이 치고 갈 때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주가가 방향을 잡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좀 필요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분 차트가 화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로봇도 종목마다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투심은 조금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제 뭐 종목별로 각자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대부분 섹터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반도체도. 바이오도 섹터가 아니라 특징적으로 움직이죠. 맞아요. 그래서 섹터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전혀 미리 사전에 요청드리지 않았던 질의응답. 시장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 요청을 드린 종목들 질문들이고요. 네. 이제부터 어제 저희가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라고 연락드렸던 자동차 쪽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차그룹 미국 투자 이슈 나름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어제 시장의 영향이었을까요? 현대차 3% 상승에 그쳤고요. 현대제철은 급락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의 뭔가 유효성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굉장히 지금 무리 있게 자극적으로 오는 뉴스의 제목은 관세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빠지기 시작했던 것은 관세 때문에 빠졌던 것은 아니고 관세의 우려로 크게 더 빠졌다 이런 느낌도 사실 없고 제가 아까 예시를 드렸지만 현대차의 관세를 때리는데 도요타도 같이 때린다라면 굳이 뭐 크게 현대차만의 악재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하지만 불편한 이슈는 틀림없습니다. 이틀 전에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보류될 수 있다. 즉 유연성이란 키워드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네. 이미 하루 전날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주었었어요. 그 의미는 상호 관세에 대한 부담 리스크 완화였거든요. 이 미국에다 투자한다는 것도
결국 상호 관세에 대한 리스크 완화시키겠다는 똑같은 이슈를 이틀 써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갭이 떠서 출발했었으니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현대차라는 기업이 베트남이나 이런데 저임금, 저비용을 쓸 수 있는 국가에서 생산 시설을 갖고 있어야 현대차 기업에 유리하지. 인건비는 아무래도 멕시코보다는 미국이 비쌀 거잖아요. 이것은 관세를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지, 현대차가 전략적으로 미국이 이런 관세 없었다라고 해도 미국에 있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전략을 짠 것은 아닐 거잖아요. 효율성 면에선 고민을 해봐야 될 만한 뉴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말 듣고 반도체 공장 투자했다가 삼성이 머리를 벅벅 긁고 있는 모습도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현대제철이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현대제철 진짜 안타깝습니다. 타이밍이 참. 근데 사실 미국 공장 굳이 이렇게 대응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엔 신의 한 수가 될지도 모르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교하는 건 롯데케미칼이에요. 롯데케미칼이 루이지애나에다가 공장을 지었었는데 미국에다가 거기다 생산 거점을 두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향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한령 이후에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았었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던 것이 롯데케미칼인데, 중국에서 글로벌 저가 물량들이 나오면서 얘네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어쩔 수 없이 짓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철강 업황이라는 것이 지금 뚜렷하게 아직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진짜로 울며 겨자 먹기가 될지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평가가 될 것인데, 지금은 악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빚을 내서 잔치를 할 때 다양한 인프라 투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롯데케미칼에 빗대서 보는 것은 이미 주가에도 어느 정도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조정을 롯데케미칼에 비해서 지금 석유화학 섹터가 보는 것으로 지금의 철강을 똑같이 보는 것은 조금 있다.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기회가 될지도 있다라는 점의 뷰도 소폭 잡아가고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장은 현대모비스예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지금 지주사 이런 걸로 지금 가는 건가? 현대모비스가 제일 무거운 주식이 지금 제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 안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를 우선 앞단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 43,000원으로 한 50%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네. 또 이제 업데이트 해주기도 했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현대제철에 대한 이제 기회 타이밍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현대차 그룹 얘기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얘기 해주시네요. 안 그래도 어제도 저희가 살폈었는데, 휴전 기대감이 등장하면서 러시아 사업 재개 기대, 현대차, 현대제철, 오리온도 있고요. 그렇죠. LG전자 등 성우하이텍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기대치를 어떻게 조정할까요? 아직까지는 기대가 반영된 것은 없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다 이 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대감도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현대차 그룹에는 이렇게 좀 이런 느낌도 있어요. 좀 급하게 올라오는 모양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충분히 샀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우위에 있으니 다음 섹터 내에서 현대차 그룹이 참 수급적으로나 외국인의 어저께는 외국인의 매도였습니다만, 좀 그런 면에서 대형주가 시장의 좀 중심을 먼저 잡아주는 기대감이 우위에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를 먼저 충분히 샀다면 다음에는 현대차 기아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무거웠어서 이거를 너무 상호관세 때문에 안 좋게 보는구나라고 했다가 이틀 만에 뻗쩍 올라 버렸죠.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 내에서 시나리오만 맞다면이라는 전제로 좀
수급이 빠르게 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의미도 저는 포함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시장 내에서 주요 이슈들 또 흐름들 쫓아가면서 이제 실전에 계시기 때문에 시장의 현장 분위기까지 저희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거래 대금도 좀 줄어들었고 여러 불확실성도 있는 가운데 또 하나가 시장의 신규 테마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이슈가 또 나름 단기성 자금이라도 자극을 줄까 싶어서 일정을 넣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CEO 방한 관련해서 또 LG그룹과 만난다, 뭐 스타트업과 만난다, 뭐 이런 이슈 등등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뭐 챙겨볼 게 있을까요?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먼저 보셔야지. 시장이 네. 좋으면 이런 뭐 꿀맛 같은 뉴스가 있네 하면서 반응을 보일 것이고, 시장이 안 좋다고 한다면 시큰둥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2년 만에 방한을 합니다. 마이크로 인공지능 서밋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나라 주요 경영진들을 만나고 갈 예정입니다. KT, LG전자, 현대차그룹, 포스코, 신한지주를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KT를 만난다고 한다면 뭐 인공지능 기반의 통신기술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이것과 관련됐었을 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와 관련된 협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비전, SP시스템즈, 가비아, 유로라는 종목들. 그다음에 두 번째 LG전자입니다. 로봇 협력, 뭐 가전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칠러 장비. 이거는 LG전자 본인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고, 칠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때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워트, 삼성공조, GST, KN솔. 현대차랑 이야기한다면 아마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언급될 수 있지 않을까. SOS랩, 모바일 어플란스 등등등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기반한다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겠죠. 포스코 DX, 티라유텍, S네, 현대모백스. 지금 좀 차트를 보면서 종목을 걸러내면서 뽑았는데 여러분의 관심 종목들도 함께 같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한금융그룹은 아마 이제 금융 서비스 쪽 본다라고 한다면 솔트럭스, 나무기술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목들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CEO 방한 이슈가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으나 이런 키워드를 인지하고 계시다면 장중 대응은 좀 더 수월해지시지 않을까 싶고요. 칠러 쪽 얘기해 주셔서 문득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GST가 이제 TSMC와 뭐 정기식 칠러 수주 계약을 맺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죠. 저수율 너무 좋아요. 차장님한테는 힘든 요일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에겐 한 20여 분의 시간이 주어지면서 궁금한 거 다 여러 방면으로 여쭤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보고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할까 싶었던 게 바로 의료 AI 쪽이었거든요. 신테카 바이오가 뭐 상승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코어라인 소프트 등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의료 AI 쪽은 지금 접근하기 괜찮다 보세요? 네, 저는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 맞죠. 그리고 이익 주면 예전에는 의료 A라는 테마 키워드의 무게로 봤었을 땐 2배, 3배 먹고 나와야 되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냥 수익 주면은 일단 까고 봐야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데 맞아요. 그런 뉘앙스 안에서의 트레이딩 이상의 관점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군도 다양하고 섹터의 대응도 따박따박 뭐 차트의 모양을 각자 잘 지켜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테카 바이오 막 치고 달리기에는 수주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것이 수주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의 해석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A가 뭐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신약 개발을 할 때 이런 물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톡신도 뭐 참치캔 통조림에서 찾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물질을 다양하게 막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봐야 되는데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신약들 도출하는 확률이 높아질 거야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인공지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회사에서는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존이라든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요. 바이오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거든요. 다 하나씩 다 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아직 시장에서 화두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앞으로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마와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도 미국 FDA 안전성 검증 통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유증 리스크는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어저께 좀 한번 쑥 치고 갈만 했다가 좀 조정을 주었는데, 유증이 있을 때는 유증 시나리오대로 반응을 하면서 나비빌까지 분할해서 매수한다는 전략을 저는 늘 써왔었습니다. HLB가 악재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었죠. 반등을 줬는데, 이 주식은 5만 원에서 거래 터지면은 일단은 한번, 이거는 지금 다시 진양권 회장의 유튜브에 대한 대응보다는 하한가에서 깨졌었던 거래, 확 잡아갔었던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호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호재는 어제까지 좀 단기적으로는 그 수급에 대한 호재는 한 번은 써먹었지 않았나. 다시 조정을 준다면 저 가격을 지켜내는지 테스트를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 저 가격을 지켜낸다면 나 한번 시간 싸움 다시 한번 해볼래라는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기술적 대응이 우위로 놓고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를 다 살펴봤고요. 대체거래소 얘기 나오네요. 대체거래소에서 PSK홀딩스가 20% 급락하고 있다. 네이처셀도 급락 흐름이 급등이 있군요. 20만 주 거래로 5%대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대체거래소 또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그냥 부족하니 넘어가죠. 또 표정도 안 좋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군 어느 쪽을 보고 계실까 궁금한데, 사실 이 거래를 연속해서 시장 대비 선전한 쪽이 엔터 이런 쪽이에요. 한알령 해제 기대 가져도 될까요? 월요일은 화장품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엔터. 왜 그러냐면 아마 관세가 시작되고 나면은 또 어느 나라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어떤 섹터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관세를 감세로 만들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막 세게 할 거라서 이걸로 먹겠죠.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이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알령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배제시킨 거예요. 보조금을 자기네 나라만 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자국 기업을 살려. 근데 이제는 퓨어 게임을 하더라도 걔네가 기술력이 다 올라왔어요. 이미 시장 점유율도 가져가서 중국 입장에서 한알령을 할 이유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것이 불편했던 기업들은 이미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압박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와 손잡을 필요도 있고, 미국에게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우리나라에게 적극적으로 손 내미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뭐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한알령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노골적으로 친화적인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5월쯤에 기대되는 한알령의 해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골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은, 한알령 해제됐다라고 해서 롯데제과가 다시 들어가서, 이마트가 다시 들어가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미 철수를 했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엔터 컨텐츠일 것 같아요. 지금도 걔네는 우리나라 드라마 못 보게 하는데,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다 보죠. 불법 다운로드 다 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픈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조금 한국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엔터주도 또 하나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판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YG 엔터 블랙핑크의 완연한 부활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이것이 앞으로 모객이 올해 상반기 과거 작년비 대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베이비몬스터가 따박따박 돈을 잘 벌어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기에 플러스로 YG 플러스가 K-팝 덕질 전문몰 버프즈라는 론칭. 이 덕질 전문몰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없고 할 수 있는 기업도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런 기업과 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와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나 지금 상호 관세 뭐 반도체 하나 지친다 할 때 그냥 한한령 해제를 놓고 이쪽으로 관심을 갈래. 뭐 이런 투심도 자극을 할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SM 뭐 이런 블랙핑크처럼 대단한 탑라인이 아니더라도 NCT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고 에스파의 월드 투어도 기대감, 안전판의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차곡차곡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엔터즈 외에 다른 섹터로 본다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좀 여행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 이외의 콘텐츠 쪽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도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관광객을 보내서 소비력을 앞세운다면 또 글로벌 텍스프리 생각할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엔터 쪽, 콘텐츠 쪽의 모멘텀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피로도가 높은 장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죠.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살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